석유 하나 뺏겼다고 민주주의 정부 갈아치운 나라. CIA의 첫 쿠데타의 진지.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953년 미국 CIA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딱 100만 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100만 달러면 멀쩡히 선출된 민주주의 정부를 쿠데타로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땅의 석유를. 되찾겠다고 나선 총리를, 자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그 총리를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쿠데타의 주역이 대통령의 성을 가진 그 집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루즈벨트라는 성을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독재 정권은 25년 뒤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졌고, 그 혁명의 불씨는 오늘날까지 중동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던 나라가 민주주의 정부를 100만 달러에 팔아치운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왜 이란은 70년째 미국을 그렇게 증오하는가? 그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현대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꾼,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석유 이야기입니다. 그냥 석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유 하나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1951년 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선언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당연한 말을 한 사람의 운명은,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자매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석유 회사가 국가보다 강했던 시대. 솔직히 물어볼게요. 국가보다 강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중동에서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7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계 5개, 영국계 1개, 영국, 네덜란드 합작 1개. 이탈리아의 한 정치인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세븐 시스터즈, 7자매들. 이들은 1960년대 오펙이 생기기 전까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5%를 통제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 전체의 혈액을 7개 기업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격도 이들이 정했습니다. 생산량도 이들이 정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뽑아낼지도 이들이 정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땅 아래 석유는 그 나라 사람들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단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7자매들의 이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후예인 엑선, 쉐브론, 모빌, 걸프 오일, 텍사코, 그리고 영국의 BP, 유럽의 쉘. 지금도 다 아는 이름들이죠. 이들은 현재도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건재합니다. 그 부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란에서 한 짓을 알면 여러분은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영국이 이란에서 벌인 짓,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란 땅 아래 석유가 처음 발견된 게 1908년입니다. 영국 사업가 윌리엄 달시가 채굴권을 헐값에 확보하고 뚫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국 이란 석유 회사, 줄여서 AIOC가 설립됩니다. 현재 이름이 BP입니다. 자, 여기서 이익 배분을 볼게요.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 이익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란 정부가 받은 건 약 16%,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가 가져간 건 나머지 84%.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AIOC에서 거둔 세금만 해도 이란 정부가 받은 로열티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석유인데 영국 정부 세금보다 적게 받은 겁니다. 심지어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채굴했는지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 믿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술은요? 이란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채굴, 정제, 수출,
모든 것을 영국 기술진이 독점했습니다. 이란은 자기 땅 아래 묻힌 자원의 규모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집 금고에서 남이 돈을 꺼내가는데 나는 얼마를 꺼내는지도 모르고 그중 16%만 떼어주는 거요. 그것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란 국민이 폭발하기 직전 1940년대 말 이란 의회에서는 석유 국유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당시 국유화를 강력히 반대하던 총리가 있었습니다. 친형파 라즈마라 총리.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석유를 직접 운영할 기술 능력이 없다. 국유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1951년 3월 7일 라즈마라 총리가 모스크에서 암살됩니다. 이란 민족주의 단체 소속 청년의 총애. 이 사건 이후 여론의 댐이 무너집니다. 국유화 반대론의 상징이 사라진 거죠. 이란 의회는 일주일 만에 석유 국유화 법안을 전격 통과시킵니다. 1951년 3월 15일.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니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집착했는지. 모사데크의 결단, 그리고 시작된 전쟁. 민주주의자 모사데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사데크는 제가 역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정말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자였거든요.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스위스 유학파, 법학 박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자원은 이란 국민의 것이다. 그는 총리가 된 후 즉시 영국 이란 석유회사를 폐쇄하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 NIOC를 설립합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던 지분 51%를 포함한 전체 100%를 이란이 가져옵니다.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열광했습니다. 맞아. 우리 자원은 우리 거야. 이란 국내에서 모사데크의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90%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영국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영국의 반격, 아바단 봉쇄. 1951년 영국은 이란 자산을 즉시 동결합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작전을 펼칩니다. 전 세계 국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란 석유를 사는 나라는 우리 영국과 법적 분쟁을 각오해라. 이란 석유를 사려는 나라들이 하나 둘 발을 뺍니다. 영국 기술진도 철수합니다. 아바단 정유시설은 멈춰버립니다. 이란은 석유를 뽑아도 팔 수 없고 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아바단 봉쇄입니다.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은 사실상 0이 됩니다. 회환 보유고가 바닥납니다. 이란 국민들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영국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모사데크를 버리겠지. 그러면 우리 석유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모사데크를 더 지지했습니다. 외세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자는 민족주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주면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의 계산이 바뀌다. 처음에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시절 미국은 영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둘이 좀 타협해봐라. 사실 미국도 영국의 독점 방식이 못마땅했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에서 영국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53년 1월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새 국무장관이 누구였냐고요? 존 포스터 덜레스. 새 CIA 국장은 알렌 덜레스 형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덜레스 형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는 겁니다. 변호사 시절 영국 석유 회사들을 대변하는 법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국유화는 자신들의 과거 고객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냉전 논리가 결합됩니다. 모사데크는 소련과 손잡을 수 있는 공산주의자다. 이게 미국이 입장을 바꾼 공식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공산주의자라고? 모사데크가? 그렇죠. 실제로 모사데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친서방도 친소련도 아닌 그냥 이란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의 논리에서는 미국 편이 아니면 소련 편이라는 이분법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에이젝스 작전, CIA의 첫 번째 쿠데타, 커밋 루즈벨트, 테헤란에 잠입하다. 1953년 여름, 테헤란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름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CIA 중동 담당 책임자. 그의 임무, 모사데크 정부를 무너뜨려라. 작전명 에이젝스 작전. 예산 100만 달러. 지금 이 숫자 기억하세요. 100만 달러. 한 나라의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하는 데 든 비용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커밋 루즈벨트가 테헤란에서 시작한 일들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첫째, 언론 공작. 돈을 뿌려 이란 신문들이 모사데크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게 합니다. 둘째, 성직자 매수.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돈을 주고 모사데크 반대 설교를 하게 합니다. 셋째, 자작극. 여기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CIA 요원들이 직접 성직자 집을 폭파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사데크 정부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모사데크가 이슬람을 탄압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넷째, 군중 매수.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거리에서 반모사데크 시위를 조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여론은 진실이 아니라 반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많은 채널에서 충분히 오래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공작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쿠데타 실패, 그리고 루즈벨트의 선택. 1953년 8월 15일 계획이 실행됩니다. 국왕, 즉 샤가 모사데크 해임 명령서에 서명합니다. 군 대령 나시리가 그 명령서를 들고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모사데크 측이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나시리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국왕은 겁을 먹고 가족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로마로 도주합니다. 국왕이 도망간 겁니다. CIA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작전 중단, 철수해라. 커밋 루즈벨트는 그 명령을 받고 무시합니다. 혼자 테헤란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CIA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본부의 철수 명령을 현장 요원이 거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즈벨트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일만 더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4일이 이란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 이후 7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8월 19일, 역사가 바뀐 날. 1953년 8월 19일, 루즈벨트는 다시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더 대규모입니다. 매수된 군인들, 사들인 군중들, 그리고 CIA가 조직한 가짜 모사데크 지지 시위대가 거리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사데크 지지자를 가장한 이 시위대가 종교시설을 공격하고 가게를 부수면서 민심을 이반시킵니다. 봐라, 모사데크 지지자들이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느냐. 진짜 모사데크 지지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자기들 이름을 사칭한 폭동이 벌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이 움직입니다. 탱크가 총리 관저를 포위합니다. 모사데크는 담장을 넘어 도주했지만 이틀 뒤 자수합니다. 국왕은 로마에서 돌아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쿠데타 직후 미국은 새로 세운 자헤디 정부에 500만 달러를 즉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달러짜리 계획은 석유 이권을 되찾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정부가 석유 때문에 100만 달러에 사라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왕이 돌아와서 CIA 요원에게 건넨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알라, 국민, 그리고 당신 덕이다. 알라, 국민, 그리고 CIA. 이 세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미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란이 소련에 붙으면 중동 전체가 소련 세력권으로 넘어간다. 석유 공급이 끊긴다. 서방 전체가 위험해진다. 단기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는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련 위협은 명분이었고 실제 동기는 석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덜레스 형제가 과거 석유 회사를 대변했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더 짙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다. 왜 모사데크는 이기지 못했는가? 모사데크는 민심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의회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경제 압박에 버틸 외환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봉쇄로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국가 재정이 무너졌고 민심의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군의 일부가 쿠데타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리 민심이 강해도 탱크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모사데크의 패배는 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였습니다. 자원은 있었지만 그 자원을 쓸 기술과 자본이 없었고 지지자는 많았지만 그 지지자들을 조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미국에게 좋은 선택이었는가?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석유 이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란이 소련 세력권으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 팔라비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힙니다. 이란이 미국의 적성국으로 바뀝니다.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1979년에도 2026년에도 미국을 증오하는 이유의 뿌리에는 1953년 에이젝스 작전이 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신뢰를 판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2026년의 중동. 자,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70년 전 과거 이야기로 끝났으면 썰록이 굳이 이걸 들고 왔겠습니까? 2020년 5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최근 UAE가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960년 산유국들이 세븐 시스터즈에 맞서기 위해 만든 카르텔, 오펙이 붕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953년 에이젝스 작전 이후 중동 산유국들은 서방 석유 자본에 맞서 단결했습니다. 그게 오펙의 탄생 배경입니다. 우리 자원은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카르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현대적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는 UAE 사이에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서방에 맞서 하나로 뭉쳤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최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해협을 지리적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사데크가 70년 전에 하려 했던 것, 우리 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그 의지가 이제는 해협 통행료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953년에 뿌려진 씨앗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단절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사데크, 그 이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잘못 외에 다른 어떤 죄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잘못이란 이란의 석유 자원이 이란 국민의 것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지만 국왕이 감형해 3년 징역으로 줄었습니다. 징역을 마친 후 모사데크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1967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식 복권되지 않은 채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란에서 모사데크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이슬람 혁명 정부도 왕정 시절 정부도 아닌 그냥 이란 국민의 총리로요. 그리고 2013년 미국 CIA는 공식 문서를 통해 에이젝스 작전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만이었습니다. 60년. 그게 강대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뭔가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그 감정.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석유를 독점한 7개 기업, 세븐 시스터즈, 불평등한 계약에 분노한 이란 국민들, 그리고 내 나라 자원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한 민주주의자 모사데크. 그 당연한 말이 100만 달러짜리 쿠데타 앞에 무너졌습니다. 에이작스 작전, 미국 CIA가 해외에서 실행한 최초의 정권 교체 공작,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26년 독재, 1979년 이슬람 혁명, 444일 인질 사태,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중동의 불안정.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신뢰를 판 대가치고는 참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원 주권의 문제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모사데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지켜낼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둘째, 강대국 개입은 언제나 부메랑이 됩니다. 1953년에 100만 달러짜리 쿠데타는 1979년 이후 수십조 달러어치 중동 불안정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 부등식을 보세요. 100만 달러 투자, 수십조 달러 손실.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짜 셈법입니다. 셋째, 역사는 기억하는 자와 있는 자를 다르게 대합니다. 이란은 1953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도 반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왜 이 모양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6년 중동의 석유 카르텔이 흔들리고 이란이 해협 통행료로 세계를 압박하고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이 모든 일들의 뿌리가 1953년 8월 19일 테헤란의 총리 관저 앞에선 탱크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1953년 이란에 있었다면 모사데크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택했을까요? 그 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하나가 저 도생에게 도파민을 생성시켜드립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